때 가장 몰입도가 높은 작품은 작품의 주제가 관람객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주제가 뚜렷하면서도 강할 때 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문화 한마당 변순복입니다. 문학의 화제물과 함께하는 초대석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요. 이 화가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철학자가 된다는 얘기를 듣는 작가입니다.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공포에 주목을 하면서 독특한 자화상 등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박승혜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승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승혜, 그래서 여성분인 이름인가 남성분의 이름인가 중성적인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중성적인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박경리 뭐 이런 이름인데요. 네. 예.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겠죠? 예,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그 헤르만 헤세 데미안하고 지와 사랑에 있는 캐릭터들에서 따갖고 온 이름이에요. 저희 형제가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둘이거든요. 예. 데미안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네. 그다음에 그 새는 날아서 신에게로 간다라는 네.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박승예라는 게 박이 성박도 있지만 알이라는 뜻의 박도 되거든요. 네. 알을 깨고 승자는 날아오른다. 오를 승. 예. 예자는 예술할 때 제주 예자인데요. 네. 예술을 펼친다라는 것인데 그 헤세의 지와 사랑에 나오는 골드문트라는 캐릭터가 네. 그렇게 어떤 사랑과 예술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의 어떤 궁극에 다다르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한자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버님도 참 생각이 많으신 분이군요. 저는 그냥 중성적인 이름이 좋아서 무심코 여쭤봤는데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사람을 만든다고 이런 이름을 받고 자라서인지 지금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 저절로 철학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박승혜 작가님은요. 현대미술 특히 드로잉 작품으로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드로잉, 이 드로잉부터 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선인데요. 선을 네. 하는 작업 뭐 그런 네. 걸 텐데요. 그 사전적인 의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기로는 드로잉이라는 것은 한 가지 색을 사용해서 선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배웠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편견을 갖고 있죠. 드로잉이라는 게 간단한 스케치 정도로 끝나는 밑그림 정도로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드로잉이라는 것은 되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린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현대에 있어서 드로잉이라는 것은 그 물질과 매체 사람들의 개념의 변화 발전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가령 카메라가 발명이 돼서 사진이라는 것이 예술의 장르가 되었고 네. TV가 생기고 또 컴퓨터가 발달을 해가지고 어떤 영상 작업이라던가 컴퓨터 작업들이 어떤 예술의 장르로 발전을 한 것처럼 드로잉이라는 것도 다양한 어떤 물질이라던가 도구라던가 이런 거 발전에 의해서 그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해왔죠. 그린다라는 행위지만 이것이 단지 하나 뭐 펜을 가지고 선만 가지고 한 가지의 색으로 그린다가 아니고 2차원적인 또는 어떤 3차원적인 조형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뭐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린다라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포괄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박승혜 작가님은 이제 펜으로 그리시는 거죠? 네. 드로잉에 집중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학부에서 전공을 드로잉하고 페인팅을 했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린다라는 본질적인 행위에 가까운 것, 그게 드로잉이라는 표현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저 역시 그 페인팅 예술이 굉장히 재밌으니까 페인팅이라는 어떤 매체도 사용을 했었는데 그 페인팅을 하게 되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붓으로 색을 섞고 명암을 만들고 색을 조합을 하는데 그 순간 동안에 붓이 화면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든요. 캔버스로부터 떨어져 나서 물감을 섞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저를 굉장히 방해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네. 펜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나오는 잉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분은 혹자는 저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그 화면에 대한 표면에 대한 어떤 집착 그 밀착 욕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포즈 공백을 허용하고 싶지 않다는 예, 거군요. 그 시간의 공백을요. 우리 방송에서 포즈는 사고인데 꼭 필요한 경우는 예. 표현이지만. 예. 그래서 그 화면에 밀착돼서 조금의 그
여백을 갖지 않고 시간적 여백을 갖지 않고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펜으로 동글동글 반복되는 그 선을 그려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 노동 집약적이라고도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어떤 반복된 노동의 행위라는 것은 뭐 우습게 얘기하자면 봉투를 접고 박스를 만들고 하는 것 같은 혹은 삽으로 땅을 판다고 해도 굉장히 단순한 듯한 반복의 행위가 사람을 의식적으로 굉장히 무의식 속에 빠뜨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작업의 과정, 드로잉에서는 결과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라는 것이 참 많은 의미를 갖거든요. 그린다라는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그 말씀하신 포즈, 멈춰지는 그 순간을 원치를 않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작업하는 결과적인 거 외에도 과정적인 거에서 저를 가장 충족시켜줬던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럼 아주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겠네요. 모라의 경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게 어떤 작업의 결과적인 만족도 있지만 제가 작업을 하는 과정을 노동이 아닌 것으로 제가 스스로 즐기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어떤 그 예술의 영감에 쌓여서 빨리 끝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저녁이 되는 수도 있고. 예. 길게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걸렸을까요? 하루에 한 작업을 10시간, 12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이 하시네요. 작가분들 다 그러세요. 예. 근데 하다 보면은 좀 멈추기가 힘들죠. 그 재미 자체가 굉장히 깊고 또 무의식에 빠져드는 몰입 자체가 깊으니까요. 그럼 그 영감 속에서 계속 그 행위가 이어지면서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하는 거군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만 그리는 거는 아니겠네요. 제 작업이 구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그리겠다라는 생각은 애초에 만들어주고 가는데요. 결과적으로 작업이 똑 떨어져 나오니까 사람들은 저게 굉장히 의식된 작업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작업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 어떤 무의식에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무의식에 들어가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결국은 이 똑 떨어지게 나온 이미지 자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또 다른 표출이겠지 싶어요. 일부러 거칠어 보려고 해도 뭔가를 흩날려 보려고 해도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강박일 수도 있겠고요. 무의식 속에서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 펜으로 지금 많은 작품들을 회화를 하고 계신데 제가 갖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요. 다 자화상이에요. 그리고 이 자화상의 주인공이 다 작가 박승혜 본인의 얼굴이기도 하고요. 예. 다양한 얼굴을 표정인데 막 웃는다거나 단순하게 웃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고민하는 얼굴들. 예. 철학적인 그런 얼굴들이에요. 예. 제 작업에서 아마 한 80-90% 정도가 자화상일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자화상이 아닌데 자화상이 아닌 모델을 사용한 작업을 예전에 지금보다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약간 재밌는 현상이 발생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재밌다고 말하지만 그때는 당황스러웠던. 일반적인 모델을 사용하지는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모델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결국 당사자들은 모델을 할 땐 재밌고 즐겁고 흥미롭겠죠.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면면의 모습들이 타인들에게 드러나고 마치 발각되는 것 같다라는 어떤 불안이라든가 불편함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었어요. 근데 이게 해결되질 못한 건 아니었던 게 재밌더라고요. 간단하게 그 머리 위에다가 얼굴에다가 봉투를 씌운다거나 가면 마스크를 씌워준다거나 어떤 일면만 가려주면 얼굴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불안과 불편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델이 사용되는 작업들은 대부분 얼굴이 가려진 상태로 모델이 사용되었고요.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소설 중에 그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 초상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화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초상을 그리는 화가인데 저하고 약간 반대 얘기를 해요. 예술가의 모든 초상은 자화상이라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화상을 자화상이 아닌 모두의 초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세상을 다 보여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거울이 필요할까? 그러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조그맣게 잘라진 손바닥보다 작은 거울이라도 각도만 바꿔서 돌려주면 그렇죠. 예, 네. 모든 면면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제 자화상이지만은 이거를 거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타인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인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 역시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때로는 세뇌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영향받기도 하고 그걸 주고받아왔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그린다라는 것은 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제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인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자화상 작품을 보면은 어떤 얼굴은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린 것도 있고요. 또 한쪽만 또 가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표정이 이렇게 좀 안경을 쓴 거는 선글라스 같은 건 안경을 쓴 것은 무슨 표정인지 그 눈빛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옆을 훌기는 그런 표정도 있고 이마를 징그린 얼굴도 있고 또 공포스러워하는 것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다양하네요. 제 작업 속에서는 대부분 어떤 다른 배경이라든가 어떤 물체라든가 소품들이 등장하기보다는 얼굴과 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과 손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손이 얼굴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 갖고 있는 손이라는 것이 재밌는 게 또 하나의 얼굴과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 그렇죠. 여러 가지 표정이 있어요. 예, 표정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음에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얼굴에 표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손을 사용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늑대라든가 벌이라든가 사자라든가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사회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지만 인간이 스스로 오만할 만큼의 우월감을 갖는 것, 그거는 이제 인간이 문화라는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랬을 때 그런 다른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 그만큼 더 일진보된 문명과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기술을 가져왔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업 속에서 제 손들은 그러한 얼굴과 같은 표정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인간의 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구로서의 손 그러니까 모두로부터 다르게 되고 우리가 주인공인 양 우리를 오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만큼 자랑스러운 도구로서의 손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를 방어하고 방어라는 변명으로 타인을 공격하게 되는 무기로서의 손으로도 제 작업 속에 손들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죠. 눈이라는 것은 뭐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겠죠. 간단하게 눈이 찡그리고 웃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도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눈이 눈길을 피한다라고 하잖아요. 단지 눈동자의 위치, 방향, 각도 하나로도 사람들은 감출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드러내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 작업 속에서 그런 표정들, 눈의 방향들, 손의 움직임들 이것들이 등장하는 것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얼굴과 손이라는 거의. 근데 이것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두려움, 공포, 오만,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분노라든가 많은 것들을 표현해주기 때문에요. 그동안 수많은 전시를 가졌는데요. 개인전, 단체전에 참여한 수도 많군요. 기억에 남는 전시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전시, 특별했던 전시라기보다 전시 하나하나마다에서 이제 다른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관객이 강한 인상을 주시기도 하고 그랬을 때는 어떨 때였냐면 아마 좀 초기에 있었던 일 같은데 제 작업을 보고 공감을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도 그러하냐 나도 이러한데. 그래요. 예. 그러면 됐네요. 그 작품은. 네. 그때 제가 받았던 감사함은 뭐였었냐면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너도 그러하구나. 나만 그러한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런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나만 스스로에게서 괴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그러하구나. 라는 위로였어요. 근데 우리 보통 왜 나만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 왜 우울해하는데 당신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관객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위로를 준다기보다 제가 더 많은 위로를 받았던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시를 통해서 많이 기대하게 되는 것은 제가 줄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관객이나 감상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전시마다 그런 관객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그 전시회 열릴 때 가서 앉아 계시기도 하겠네요. 전시 기간 내내 나가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는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작가를 찾아서 오시는 분하고 그런 대화를 하시는군요. 예, 그렇죠. 예. 개인전의 큰 제목이 이제 괴물전이 많아요. 예. 자신의 대제목을 괴물전 아주 이렇게 붙이셨어요. 예. 아마 처음에는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구구절절하게 가는 것보단 괴물이란 한 단어가 쉽게 와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되게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괴물과 싸우다 뭐 괴물이 되지는 말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앞에 괴물이란 한 단어가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의 소제목들을 종종 붙이곤 하거든요. 그것이 매회 전시회 때마다 제가 좀 더 집중하거나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던 이제 그런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2010년에 전시 제목이요. 예. 다자의 오사무의 인간 실격에서 따왔다고 돼 있어요. 예. 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 헤세의 데미안이라던가 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이라던가 이런 책들을 소위 성장 소설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치 청소년들이 읽고 20대 초반에 꼭 관문서 같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책들을 한번 다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몇 년의 주기로 다시 읽어봤어요.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 제 나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가져왔던 어떤 경험들이 따라서겠죠.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가들이 소설가들이 이 글들을 썼을 때 그들이 19살, 18살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생각의 성숙을 가졌을 때 썼던 글들이라 이게 단지 아이들이 읽을 책이 아닌 제가 꾸준히 죽을 때까지 읽어가면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많은 답들을 찾아갈 수 있는 책들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다자의 오사무의 인간 실격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모습, 하지만 또 사회 속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비추어져야 되는가, 그건 굉장히 강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캐릭터가 그 이야기들을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면성,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갈등, 불편함,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수치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준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전시를 할 때 되게 좋은 제목으로 느껴서 붙였던 거예요. 네. 박승희 작가의 이 작품 세계를 좀 더 알고자 하는 분들은 또 따라서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을 또 찾아보기도 할 것 같나요? 공감하는 분들은. 예,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림 보고 저도 이래요 하는 분들은.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제목 산해경이 있어요. 중국의 고소인데요. 예. 그 산해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동물들, 어떤 존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기린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실제로 기린을 보고서 기린의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산해경에는 글들도 있지만 그 사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린은 어떤 동물이다라고 그것을 본 설명을 두고 기린을 그려놓는데 전혀 엉뚱한 어떤 그 생물이 그려지게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산해경이라는 전시를 했을 때 소제목을 존재하는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괴물이라는 것도 제 작업 속에 있었어요. 괴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뭉뚱그려서 어떤 두려움과 불안에 의해서 만들어낸 어떤 허상적인 그런 존재들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어쩌면 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 수도 있고, 산해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부풀려질 수 있듯이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괴물 역시 어쩌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불안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닐까,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누리는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감을 나누고 그럼 그걸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작품에서 어떻게 또 끌어내야 할까요? 제가 작업 얘기를 할 때 서두에서 종종 하는 얘기인데, 어렸을 때 제가 공포 영화를 못 봤어요. 스스로 겁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전설의 고향만 봐도 너무 무서울 것 같고. 저는 손을 가리고 보는데요. 예,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유학 시절에 어느 날 그 할로윈 주간이 되니까 케이블에서 공포 영화만 일주일 내내 해주더라고요. 네. 호기심에 한번 그걸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랐던 건 이게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정도의 놀래킴이라던가 약간의 무서운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실은 우리가 꾸는 악몽들,
그리고 그거보다 악몽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들. 많죠. 그것들이 말의 폭력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 90년대 말쯤에 2000년대가 넘어갈 때 굉장히 히트를 했던 영화인데 그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거기 실제로 어떤 귀신이 등장하거나 살인마가 등장하지 않는 공포 영화였어요. 그런데 어떤 전설을 따라서 만화의 전설을 따라서 그 마녀를 찾겠다고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가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어떤 그 마녀의 전설이 있는 산을 헤매고 있는 어떤 그 청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공포는 그들이 들어가 있는 텐트를 밖에서 누군가 두드린다거나 아침에 깨봐서 텐트 밖을 나갔더니 무언가의 흔적이 남아있다던가 그렇게 실질적인 공포의 존재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그 영화가.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저들을 위협하는지 어떤 귀신의 모습이라든가 살인마의 모습이라든가 괴물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결국은 상상해내면서 스스로 공포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군요. 예, 상당 부분의 공포와 불안이라는 것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 존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연에 만들어내고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공포들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승리 작가의 이런 공포스러운 여러 표정을 가진 작품들을 보면서 예. 나도 그래요 하면서 그분은 또 자기 나름의 치유를 할 수 있겠죠? 예,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죠. 물론 제가 어떤 답을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하나의 화두를 던지는 입장이지만 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불안과 공포를 주는 대상이 있을 때 각자마다 방법을 갖겠죠. 그래서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포 영화 얘기를 꺼냈던 것은 그랬을 때 공포 영화를 보지 않았을 때 저것은 두려운 것일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것을 들여다봤을 때 직면했을 때 안 무섭더라. 그러니까 그 직면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무섭지 않은 것이더라라고 답을 찾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것만큼이겠구나라는 힘을 가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때로는 질 수도 있겠죠. 그게 무릎을 꿇힐 수도 있겠지만 직면하는 것은 또 어떤 방법일까라는 제시라는 걸. 네. 예. 박승희 작가 이런 화두 던진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그 뛰어넘어야 되겠네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예. 악몽일기라는 책을 출판하셨네요. 예. 어떤 내용이죠? 그 책이 저는 그걸 다른 분들도 그러시지만 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가 악몽을 참 많이 꿔요. 악몽을 많이 꿔서 7년에서 8년 정도 악몽을 꾸고 일어난 바로 그걸 기록을 했었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오해를 받는 게 그 책을 만들고 악몽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가 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기록해놨던 악몽들과 제 그림, 그동안 제가 작업했던 것을 묶어서 만들어낸 굉장히 어떤 B급적인 책이에요. 어떤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읽은 분들은 이 책의 정체가 뭐지? 소설인가? 아니면은 무슨 에세이인가? 알 수가 없는 책이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런 기록들 제 악몽의 기록들 그다음에 꾸준히 그려왔던 작업들을 묶어서 이제 그런 불편함들을 재밌게 그냥 말 그대로 B급으로 느낄 수 있게 그 책의 가장 그 주 독자들은 오히려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마치 어떤 공포 소설 같은 거 읽듯이 재밌어가지고요. 그런 의도로 만들었던 책이에요. 저도 불안할 때 1년에 한두 번 악몽 꾸거든요. 예. 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앞으로 이 작품이 어떻게 변모할지 이대로 계속 갈지 저 묻고 싶어요. 어떨까요? 저는 작업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성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다음번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전시를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잡아놓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개념적인 사고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형식적인 작업의 방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화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진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연스러운 말 그대로 동기라든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내년에 개인전들을 준비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는데 아마 현재까지 작업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러운 하나의 진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르죠. 사람들은 계속 이런 얼굴을 그릴 것이냐, 괴물을 그릴 것이냐, 드로잉을 할 것이냐라고 묻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지는 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영상 작업을 하고 있을지도 아니면 네. 설치를 할지도 아니면 전혀 다른 페인팅을 하고 있을지도요. 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박승혜 작가 참 개성이 뚜렷한 분이구나 이런 걸 느끼실 것 같은데 더 알고 싶은 분은요.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작품들 보시면 오늘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화마당 초대에서 오늘은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과 공포에 주목하면서 파격적인 자화상 등을 선보이고 있는 박승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희망곡 하나 들려드릴게요. 신청해 보세요. 예, 제가 선택한 음악은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분이 추천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됐던 음악인데 제 작업에 있어서도 좀 약간 특별한 음악이에요. 왜냐면은 이 연주자가 처음 이 곡이 만들어진 것이 그 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철학자가 있죠. 그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의 형이기도 해요. 이 폴 비트겐슈타인이 1차 대전에 참전을 해서 오른팔을 잃게 되거든요. 그랬죠. 왼손만 남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였고 그런데 오른팔을 잃게 됐지만 연주를 포기하지 않고 왼손만을 사용해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작곡가를 찾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준 곳이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인데요. 제가 작업에서 어떤 손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괴물로 서로를 보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를 서로에 대한 불안감, 공포, 다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비트겐슈타인이 왼손을 가지고 이 굉장히 그 음역의 넓은 음악을 완벽하게 연주를 했다라는 것이 한 손만으로 그랬을 때 제가 느낀 그렇죠. 것은 네. 부족, 결핍, 다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핍되게 보고 차별되게 보고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뛰어난 음악이기 때문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다고 박승희 작가님 그 자화상 보면 손이 많이 등장하는데 왼손도 있고 오른손 두 개 다 같이 등장하기도 하고 예. 네. 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모리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D장조에서 1악장 첫 부분 좀 듣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알프레드 코르토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